아무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매우 고요하고도 낯선 찰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수년 동안 당신을 알아온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떠들썩한 저녁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창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들과의 반가운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대화는 끊임없이 물 흐르듯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스러움과 웃음소리 한가운데서 당신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문득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에 지쳐서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리는 이 감정은 그저 당신 안에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원이 마침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 그 원을 그리기 시작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내면의 원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이 순간이 마치 치열한 전투 끝에 얻어낸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에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속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 걸까?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을 잃어버린 걸까? 마침내 내 안에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에 걸친 깊은 임상 연구와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뚜렷한 패턴을 관찰해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온전함이라는 가장 깊은 단계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항상 이 상실감과도 같은 낯선 순간에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를 크게 깨달은 위대한 현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무언가를 방금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제가 묘사한 이 깊은 고립감과 상실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낯선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당신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진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영적인 성취를 나열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소피아 단계라고 불렀던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영역에 대한 정밀한 지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자아를 성찰하는 그 모든 고된 작업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마지막 각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화려하고 환희에 찬 깨달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 하나도 닮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내면의 지도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소피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너무나도 자주 오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부분에서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신성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틀 안에서 볼 때 소피아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훈장이나 자격증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대문자 S를 사용하여 부른 진정한 자기, 즉 에고의 껍질을 깨고 나온 가장 깊은 본질이 당신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발현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작은 자아가 더 이상 통제하거나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층에 숨어있던 본질이 더 이상 배경음악으로 머물지 않고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대지 그 자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단계를 그토록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결코 빛나는 깨달음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해체처럼 찾아옵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간절히 손을 뻗어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 타인의 인정,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변할 것이라는 끈질긴 희망들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힘을 잃어갑니다. 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조용히 쓰러져 갑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던 그 간절한 갈망이 완전히 멈추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망과 안달이 살고 있던 당신의 내면의 자리에 찾아온 텅 빈 침묵은 너무나도 깊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칼 융은 진정한 내면의 작업을 해낸 사람들 사이에서 이 패턴을 명확히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작업이란 영적으로 깨달은 척하는 연기나 그럴싸한 책을 읽고 철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면을 마주하는 실제적인 그림자 통합 작업, 무의식과의 뼈아픈 대면,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개성화 과정이라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길고도 불편한 실제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소피아 단계는 그 모든 지독한 과정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식이 마침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고 차원이 다른 무언가로 자발적으로 재조직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억지로 추구하거나 좇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단계는 그 밑바탕이 되는 고된 내면의 작업이 진정으로 완료되었을 때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칼 융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거나 건너뛰어버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경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소피아 단계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영적 회피라고 부르는 현상과 반드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피란 아직 진정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깨달음이나 초월이라는 영적인 언어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겉에서 보면 진정한 소피아 단계와 영적 회피는 쌍둥이처럼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철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둘 다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둘 다 내면의 평화와 자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 내면의 껍질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칼 융이 진정한 소피아 단계의 도래를 알리는 명확한 지표로 확인한 5가지 신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당신의 눈을 맞추고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채널이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간다면, 만약 이러한 깊은 이야기들이 당신이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막연하고 갈급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순간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 주십시오. 이 채널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맹목적인 운명이라고 부르기를 멈출 준비가 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시선 하나,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 소피아의 전조. 한국 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관계와 소속감이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를 배우며 자랍니다. 명절마다 모이는 친척들의 간섭, 직장 내에서의 숨막히는 위계질서와 회식 문화, 학부모 모임에서의 보이지 않는 서열 경쟁까지 한국인에게 인간관계란 종종 나 자신을 깎아내어 타인의 기대라는 퍼즐판에 억지로 맞추어 넣는 뼈아픈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에게 소피아 단계의 초입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은 서양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두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은연중에 세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적 소피아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 끈끈한 정의 굴레와 한의 정서를 넘어 타인을 혐오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한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기적적인 내면의 독립선언입니다. 신호 첫 번째. 당신은 마침내 헛된 희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확실하게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희망을 멈춥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에 패배한 자의 절망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실망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람의 체념도 아닙니다. 이 희망의 멈춤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너무나도 고요하며 그 어떤 분노나 쓴뿌리도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엄청난 심리적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주 먼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는 희망을 절대적인 미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는 것을 정신적 건강의 증거이자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의 상징이며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노력과 성취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 단단히 문제가 생겼구나. 저 사람의 내면이 무너져 내렸구나. 하지만 칼 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형태의 희망이 결코 내면의 강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에고가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방어 기제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미래라는 환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희망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현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결핍을 미래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의 렌즈를 통해 걸러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렌즈는 당신의 삶과 관계의 모든 것을 일그러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는 상처받고 골마 터져서 신물이 나버린 희망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결과에 대해 필사적으로 집착하고 신경 씁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바랐다가 또다시 상처받는 그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평안을 얻기 위해 반드시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믿는 조건부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언가입니다. 칼 융이 심리적 명료함의 가장 깊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서 관찰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는 이것을 수용된 한계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완벽한 명료함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람이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뼈아픈 사실 앞에서도 그 어떤 감정적 동요나 분노,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을 자포자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들 눈앞에 놓인 현실의 실제 구조를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45, 세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오직 아버지 입에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갈아 넣으며 기다려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가진 과거의 상처를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시대적 아픔과 개인의 역사에 대해 연민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마치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꺼지지 않는 방 안의 작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그 미래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아침 식사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새로운 구조로 재편됩니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늙고 지친 이 남자를 생전 처음으로 아주 맑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가 평생토록 필요로 했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20년 동안 눈물로 기다려온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민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거친 세월과 폭력적인 힘들에 의해 그 심리적 구조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리고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새롭게 재조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사실 앞에서 민수는 절망이나 슬픔 대신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도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깊고 고요하며 마치 육체적인 감각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안도감.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어서 자신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그 끔찍한 바위를 마침내 땅에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민수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바로 그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가 바라는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똑똑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환상을 걷어낸 자리에서 그 불완전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 칼융은 이것을 수용된 한계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끝이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욕망으로 더럽혀졌던 사랑이 마침내 불순물을 벗어던지고 정화되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독자적인 시선들, 한국인의 노력 신화와 희망의 폭력성,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하면 된다는 맹렬한 희망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부모님께 집을 사들이면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획일화된 희망을 강요받으며 자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네가 잘 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 거대한 상호 의존적 희망의 사슬은 사실 서로를 향한 가장 잔인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소피아 단계에서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숨막히는 조건부 성공의 서사에서 탈퇴함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도,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곳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심리적 혁명입니다. 신호 두 번째. 당신은 평생 동안 진짜 당신보다 더 작고 만만한 버전의 당신을 연기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칼융이 관찰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는 인간관계의 섬뜩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합의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동의한 거래입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표면에만 머물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 깊이, 너무 똑바로 들여다보지 않기, 상대방에게 너무 무거운 것을 묻지 않기, 나의 너무 깊고 어두운 감정을 보여주지 않기, 관계의 상호작용을 양쪽 모두에게 적당히 편안하고 얕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진짜 벌거벗은 영혼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 칼융은 이것을 표면에 머물기 위한 상호 무의식적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암묵적인 합의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편집하고 검열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자신의 깊은 생각이나 날카로운 통찰력을 억누르고 숨깁니다.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의 깊이와 격렬함을 부드럽게 포장하고 깎아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깊이와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고 거북하게 만든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본능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타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관리하기 편안한 축소된 버전의 자신을 연기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숨막히는 연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다 드러냈다가 너무 유별나다거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몸을 구겨서라도 작아진 채로 안전한 무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튀는 것을 두려워하고 체면과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자기 축소의 연기가 일상적인 생존 기술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소피아 단계에 접어들면 당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갑자기 오만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자르듯 단절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시간을 빼앗을 자격이 있고 없는지를 계산하며 극적인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변화는 그런 소란스러운 방식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동시에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그 징그러운 자기 축소 연기를 더 이상 단 1초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기하기를 오만하게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편집하고 숨기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마치 너무 자라버린 거대한 나무가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작은 화분을 박살내버린 것처럼 맞지 않는 문틀에 억지로 문을 끼워 넣으려는 시도처럼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고민 상담, 따뜻한 위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다정하고 포용력 있는 존재. 서연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소파에 홀로 앉아있던 서연은 지난 수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를 그렇게 의지하고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짜 내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연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서연이 새벽 2시에 깨어 홀로 어떤 철학적인 고뇌에 빠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서연이 가슴속 깊은 곳에 남몰래 품고 살아온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끊임없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청취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이 세상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명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명서는 종이 조각처럼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소피아 단계는 당신을 차갑거나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전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차원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정직함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작고 만만한 버전의 당신을 연기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수많은 관계들 속에 그 날카로운 정직함이 투입될 때 두 사람 중 누구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만들어집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이란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소피아 단계에서 당신이 겪게 되는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아주 지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겪었던 외로움과는 그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 못한 결핍된 자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온전하고 거대한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깊이와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타인을 만나는 것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희귀해져 버린 사람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칼 융이 이 현상에서 가장 경이롭게 여겼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깊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억지로 자신을 깎아내어 타인과 연결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독을 기꺼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축되고 쪼그라든 채로 군중 속에 속해 있는 것보다 온전하고 거대한 상태로 홀로 있는 것을 열렬히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경지에 도달한 선호도는 두 번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방금 읽은 내용이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강타하는 날카로운 인식으로 다가왔다면, 만약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맞아 내가 바로 지금 이 삶을 견뎌내고 있었어. 하지만 여태껏 이것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지금 당장 댓글창에 11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지도를 그렸던 상징적 체계에서 111이라는 숫자는 진정한 자아인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첫 번째 찰나를 상징합니다. 한 인간이 맹목적으로 물려받은 무의식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침내 멈추고 표면 아래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더 깊고 거대한 지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그 기적적인 순간 말입니다. 아래 111을 남겨주십시오. 이 공간에 모인 이들에게 당신이 지금 내면의 지도 위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당당히 알려주십시오. 독자적인 시선 셋, 한국의 체면 문화와 페르소나의 붕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라는 말을 수백 번 들으며 자랍니다. 타인의 눈동자가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사회.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가 곧 나의 인격이자 가치가 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촘촘한 감시망 속에서 한국인의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은 서양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두껍게 피부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피아 단계에서 일어나는 연기의 중단은 단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 붕괴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붕괴야말로 축복입니다. 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허덕이던 한국인의 영혼이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광활한 대지로 걸어나오는 혁명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세 번째. 당신은 마침내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신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며, 이 신호가 당신의 삶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은 관계를 잃게 만들 치명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춥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한 나머지 마음속의 사랑이 모두 메말라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너무나도 깊은 차원에서 어떤 본질적인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당신을 지배했던 타인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 그 강박적인 충동이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고통에 뛰어들어 그것을 강제로 멈추게 하려는 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평정심은 당신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소피아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겉보기에는 진정으로 의식이 깨어있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칼융이 정의한 구원자 콤플렉스, 헬퍼 콤플렉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가 그토록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끔찍한 문제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이타적이며 도덕적인 장점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당신의 맑은 눈에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저지르지도 않은 치명적인 실수가 당신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보입니다. 그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반복하며 자신을 망가뜨렸던 그 파괴적인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려 한다는 것을 당신은 꿰뚫어 봅니다. 당신의 이 투명한 통찰력은 당신의 내면에 어떤 무거운 도덕적 의무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뻔히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 사람을 버리는 짓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잔인한 폭력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콤플렉스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사랑이라는 가장 숭고한 목소리로 위장하여 당신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구원자 콤플렉스의 뿌리를 파헤쳤고 그 깊은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섬뜩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원자 콤플렉스의 근본적인 목적은 놀랍게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 정확히는 당신의 이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에고의 욕망, 스스로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당신의 뛰어난 통찰과 조언이 누군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영웅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에고의 허영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느껴야만 하는 당신 내면의 그 끔찍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삶의 행동으로 개입해버리는 신경증적인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입의 밑바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의심해보지 않은 아주 오만하고 치명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은 내가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이 그들 스스로 통과해야 할 거룩한 과정이나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영혼, 사이키, 오직 그 고통을 통해서만 길러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교하게 설계한 시련이 아니라 단순히 일어나서는 안 될 오류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똑똑한 개입을 통해 마땅히 단축시켜주고 없애주어야 할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구원하겠다는 이 오만한 전제가 실제 관계 속에서 실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수십 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실은 너무나도 일관되었고 선의로 가득 찬 그의 수많은 환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들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로부터 대신 구출해 줄 때마다 당신은 사실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의 영혼이 스스로 의식을 생성해내기 위해 반드시 겪고 부딪혀야만 하는 그 필수적인 마찰과 고난의 기회를 그들의 길 위에서 강제로 치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식적 깨달음은 결코 외부에서 거저 주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도 타인의 머릿속에 이식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섭게 경고해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 스스로 선택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자신이 창조한 절망과 불편함의 진흙탕 속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 뒹굴고 견뎌내어 그 속에서 스스로 진정한 성장의 싹을 틔워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한 진화의 과정은 오직 그 사람만의 고유한 타이밍과 고유한 깊이와 고유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내미는 그 모든 구원의 손길은 사실 그 사람의 성스러운 진화 과정을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은주라는 이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스스로를 파멸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주는 이미 자신의 젊은 시절에 그와 비슷한 끔찍한 길을 걸어보았고 뼈저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는 통찰력이 있고 그 어리석은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년 동안 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타일렀고 나중에는 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날카로운 경고들, 배려라는 이름으로 제공된 강압적인 조언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통제와 궤도 수정의 시도들, 그리고 그 긴 세월의 어느 지점에서인가 그들 두 사람 중 누구도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눈치채지 못한 채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짜 삶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끔찍한 개입과 구원을 촉발하지 않을 만한 철저하게 편집되고 가짜로 꾸며진 자신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생존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은주에게 소피아 단계는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거대한 해방감을 동반한 뼈아픈 통찰로 찾아옵니다. 그녀는 정답을 손에 쥐고 아들의 인생에 뛰어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자신의 태도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을 뿐 아들에게 어떤 끔찍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었는지를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험난한 세상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폭력적인 보호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가 아무리 미묘하게 들릴지라도 이 차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외 자연. 칼융은 동양 철학, 특히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했으며 그가 인간 정신의 복잡한 구조를 탐구하며 도달한 결론이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행동이 바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방관이 아닙니다. 포기나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회복력과 진화의 과정을 당신이 그 누구보다 뼛속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처절한 투쟁을 내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훔쳐오지 않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칼융은 이것을 신성한 중립, Sacred Neutrality라고 불렀습니다. 신성한 중립은 배려나 사랑이 없는 차가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로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유치한 단계를 넘어선 가장 성숙하게 진화한 형태의 배려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영혼이 걷고 있는 그 어둡고 험난한 여정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억지로 단축시켜 주려는 통제욕을 내려놓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극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보며 뛰어들고 싶은 당신 안에 그 강렬한 충동, 불안, 슬픔이라는 감정들과 온전히 함께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충동이 당신의 온몸을 찢을듯이 훑고 지나가도록 허락하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피 흘리며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 고통이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서 잘못 끼워진 오류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존재로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건축 과정임을 아는 그 깊고 무거운 지혜를 홀로 품고 견뎌야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외부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성장하여 그 문제보다 더 커짐으로써 벗어나는 아웃그로운 것일 뿐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해결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하여 상황을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장해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문제의 중심을 통과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을 가둘 수 없을 만큼 자신이 거대한 존재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외부에 구명조끼를 던져 구출해낸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문제보다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선의로 가득 찬 그러나 맹목적인 구출 행위는 사실상 그 사람을 그 문제에 영원히 짓눌려 살아야만 하는 작고 무력한 존재로 영원히 묶어두는 끔찍한 저주와도 같습니다. 소피아 단계란 당신이 마침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놓아주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성장의 과정이 진흙탕을 뒹구는 끔찍한 발버둥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 조언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개입하지 않고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이 당신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인내를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가 차갑게 식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일생을 바쳐 인간을 관찰한 끝에 도달한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위대한 형태의 진짜 사랑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넷, 한국의 가족주의와 통제적 사랑의 해체. 한국의 가정에서 사랑은 종종 가장 폭력적인 얼굴을 띠고 나타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명분 아래 자녀의 전공, 직업, 배우자까지 부모가 설계하고 개입하는 이 기형적인 헌신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실패를 부모 자신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거대한 집단적 구원자 콤플렉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로 상징되는 이 통제적 사랑의 끝에는 결국 텅 빈 영혼을 가진 성인 아이들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에서 소피아 단계의 신성한 중립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심리적 성취입니다. 내 자식이 실패할 권리, 상처받을 권리, 바닥을 칠 권리를 온전히 돌려주는 것. 내가 낳았지만 나와는 다른 영혼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처절한 눈물 속에서 인정하는 것. 한국인에게 이 세 번째 신호는 기존의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세우는 가장 혁명적이고 숭고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신호 네 번째.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관리하는 일을 완전히 멈추고 그 이야기 아래에 숨겨져 있던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매우 미묘하지만 칼 융이 기록한 개성화 과정 중에서 가장 깊고 경이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의 그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진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삶의 이야기 스토리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 존재의 뼛속 깊이 엮여 있어서 우리는 의식 그 자체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춰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끔찍한 시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야. 나는 지금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믿는 법을 힘겹게 배우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이야. 이러한 서사들이 거짓말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겪은 진짜 역사와 피 묻은 진실,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사들은
당신을 가두는 거대한 철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사적 자아, 즉 칼 융이 말한 당신이 살아가며 구축해낸 경험의 페르소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목격해 주어야만 하고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 하며 끊임없이 보호받아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타인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온라인 SNS나 오프라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 나의 이야기를 관리하는 치열한 사투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평가가 내가 진실이라고 믿기로 결정한 내 자신의 서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불안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서사의 관리는 인간의 영혼을 끔찍하게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짓을 숨쉬듯이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오해를 풀려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혹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를 증명하려는 그 끝없는 자기 변호의 삶 말입니다. 그런데 소피아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의 내면에서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과거 이야기가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형성했던 그 고통스럽고 눈부신 경험들이 무가치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과 논리를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결코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겪어낸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이야기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조절되는 내면의 화자 뒤에 존재하는 무한한 의식 그 자체이지 그 화자가 묘사하고 방어하려 애쓰는 극중 캐릭터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초월, Transcendence of Persona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이라는 얄팍한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온전하고 영원한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선불교에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는 선문답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깨달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오히려 제자에게 되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묻고 있는가? 라는 이 서늘한 질문은 소피아 단계가 폭로하는 진실의 전곡을 정확히 찌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떠들어댔던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 뒤에는 그 모든 서사를 묵묵히 목격하고 있는 텅 비고도 꽉 찬 주시하는 현존, Witnessing Presence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현존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될 때 밖에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떠들든 그것을 방어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당신에게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동기를 뒤집어 씌웁니다. 과거의 당신 같았으면 밤잠을 설치며 분노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십 장의 해명글을 쓰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은 타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진실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알고 있는 진짜 당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왜곡되고 흉측한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당신은 불안해하거나 당장 개입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충동 대신 그저 내면에서 아주 고요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군. 저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내면의 투사일 뿐이구나. 그리고 당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일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당신의 외부에 타인의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올바른 버전을 들고 있는지 아닌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신호가 단순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감정적 마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피아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 파장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더 이상 과거처럼 생존의 위협을 알리는 비상벨을 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해받는 것과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위협받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끈적하게 융합시켜 놓은 이 두 가지 요소 이야기와 존재를 마침내 완벽하게 분리해낸 것입니다. 타인의 손에 쥐어진 내 이야기는 갈갈이 찢기고 틀릴 수 있지만 내면의 참된 자아는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개성화 과정의 전체 호 중에서 가장 희귀하고 위대한 발전 중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내면의 작업을 해온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자신감 깊은 밑바닥에는 항상 조용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 서사가 붕괴된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은 버전을 유지해주지 않는다면 내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는 그 원초적인 공포 말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바로 이 공포가 완벽하게 용해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아내는 수양이나 정신력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단 한 번도 남들이 떠드는 이야기 속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할 만큼 깊은 영혼의 차원에서 마침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맑아질 것이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꿈을 꾸지만 안을 바라보는 자는 마침내 깨어난다. 이 상태는 결코 멍청한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자아가 소멸되어 버린 공허함도 아닙니다. 이 신호를 단순한 해리 장애나 심리적 도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겉표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해리나 도피는 아니 텅 비어있는 공허함과 추위를 느낍니다. 하지만 소피아 단계가 가져다주는 이 고요함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신의 존재가 충만하게 틈없이 꽉 차오르는 벅찬 경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영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네 번째 신호가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기억해내는 느낌으로 내려앉았다면 저는 당신이 댓글창에 444, 444라는 숫자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칼 융이 다양한 고대 전통과 종교, 신화에서 끌어올린 상징적 언어체계에서 444라는 숫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내면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생전 처음으로 그 단단한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서게 된 바로 그 기적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당신밖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 온전함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굳건한 대지 위에 서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아래에 444, 444를 남겨주십시오. 독자적인 시선 5. 한국인의 타인 지향적 자아와 내면의 해방. 한국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훌륭한 안테나를 머리에 달고 태어납니다. 상대방 기분을 살피는 기분 문화, 집단의 눈치를 보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뇌를 통해 나 자신을 인식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평판이 무너지는 것은 곧 존재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 그 자체보다 남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보이는 진실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문화적 토양에서 오해받음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인격이 성숙한 것을 넘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사입이 종교에서 탈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쓰레기로 보든 성자로 보든 내 안의 고요한 관찰자는 결코 더러워지지도 빛나지도 않는다는 선불교적 깨달음.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영적 독립입니다. 신호 5번째. 당신은 마침내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묘사한 모든 과정들을 듣고 나면 소피아 단계라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덜 필요로 하고 감정을 덜 느끼고 무언가를 덜 원하게 되는, 본질적으로
인간다움에서 멀어져 아주 작고 조용하며 세상으로부터 위축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 만사에 무관심해져서 동굴로 들어가는 노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러한 오해를 품는 것을 지금 당장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칼융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발견했던 진실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피아 단계는 사랑을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가장 순수하게,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거대하게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필요에 의한 사랑과 순수한 사랑 사이의 차이, 그 간극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칼융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굳게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감정에 대해 아주 냉혹한 관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사랑은 분명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에고, 이고의 비루한 욕구들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융은 실제로 오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어야만 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대로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 주어야만 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내가 믿고 있는 잠재력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야만 해. 이러한 욕구들이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랑이라고 부르며 베풀어왔던 그 감정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은밀한 거래였으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안달하며 손을 뻗는 이기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을 끔찍한 파멸과 지옥의 고통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손을 뻗어 붙잡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은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무언가를 거두어 가버리거나 당신을 떠나버릴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당신이 억지로 결심하거나 수련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당신의 사랑에 일으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에서 그 끈적하고 절박한 손뻗음, 리칭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냉담해지고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무기로 삼아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뜯어내고 보상받으려 했던 당신 내면의 그 결핍된 에고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타인에게 은밀한 청구서를 내미는 숨은 동기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대, 그 모든 필요, 다른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집착과 안달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형태의 기적적인 사랑입니다. 칼융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깊은 개념인 아가페, AGAP를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엄격하고 정직하게 심리적 발달과 개성화를 추구한다면 결국 인간의 정신이 이 아가페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생산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억지로 목표로 삼아야 할 도덕적 출발점이나 비현실적인 영적 이상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의 뿌리가 썩지 않고 땅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탐스러운 열매와도 같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대가도 보상도 반응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 대호라는 이름의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없이 돌연히 자신을 떠나버린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장장 15년이라는 세월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뼈저리게 통과했습니다. 미칠 듯한 분노, 피를 토하는 슬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는 자기 파괴적인 자책, 어떻게든 이유를 알아내려는 강박적인 집착, 그리고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이자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했던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과거의 서사를 고쳐 쓰려는 수년간의 눈물겨운 노력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한 명상을 한 날도 아니고 엄청난 심리 상담 치료의 돌파구가 열린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멍하니 커피를 마시던 중 대호는
번개처럼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했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환상 속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내게 돌아와 사과했으면 하고 바랐던 그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며 결국 자신을 무참히 짓밟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기로 스스로 선택했던 바로 그 실제의 불완전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대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사랑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으로부터 단 한 조각의 빵 부스러기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설명도 필요 없었고 눈물 섞인 사과도 필요 없었으며 이야기가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저 그곳에 대호의 가슴 속에 맑고 깨끗하게 실제하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고통과 원망의 무게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채 깃털처럼 가볍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이 우위를 점하는 곳에 진정한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의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의 사랑이 마침내 타인을 조종하고 올가매는 권력의 수단이 되기를 멈출 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교묘한 도구이기를 포기할 때,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경이로운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숨겨진 의도나 청구서 없이 당신의 온몸을 뚫고 지나가는 거대한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환상 속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지독하게 불완전한 실제 모습, 그대로 온전히 끌어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완전히 놓아주면서도 여전히 가슴속에 지지 않는 태양처럼 머무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메마른 차가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칼 융이 한 명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심리적 진화의 가장 높고 위대한 성취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과 벽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열려버린 위대한 심장입니다. 독자적인 시선 6, 한국적 정, 과 소유욕을 넘어선 아가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동시에 가장 끔찍한 단어가 바로 정입니다. 우리는 미운 정, 고운 정을 나누며 끈끈하게 얽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의 이면에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정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무서운 집착과 소유욕, 그리고 상호 부채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청산되지 않을 때 정은 무서운 한 해무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별은 유독 처절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소피아 단계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이 정과 한의 지독한 먹이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내어주었으되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 상대가 내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하더라도 그저 고개 끄덕여 축복할 수 있는 경지, 끈적한 집착을 걷어낸 자리에 피어나는 이 선을 하고도 거대한 아가페적 사랑이야말로 정에 얽매여 상처받은 수많은 한국인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해독제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칼 융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고집했을 이 영상의 그 어떤 내용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묘사해드린 이 5가지의 위대한 신호들은 아주 감쪽같이 가짜로 꾸며내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사기를 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교활한 정신, 사이키, 그 자체가 자신이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너무나도 끔찍한 내면의 고통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 완벽한 연기를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영적 회피, spiritual bypass라고 부릅니다. 칼 융은 자신의 임상 연구 과정에서 이 기만적인 현상을 수없이 목격했고 특유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언어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영적 회피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심리적 성숙의 과정 없이 깨달음, 초월, 놓아버림이라는 아름답고 영적인 언어와 뼈대만을 훔쳐와서 아직 피를 흘리고 골마 터져 있는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주위에 훨씬 더 정교하고 우아한 방어벽을 쌓아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면 앞서 말한 진짜 소피아 단계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있는 철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도 비슷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말하는 거룩한 언어의 사용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얄팍한 힐링이나 소확행 혹은 타인과 선을 긋는 쿨한 태도들이 종종 이런 영적 회피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껍질 아래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극도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홀로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 피스를 느끼는가? 아니면 단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 세이프티를 느끼는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불안과 동요가 근본적으로 소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외부의 위협 요소 타인의 비판, 갈등, 상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얻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안전이라면 당신의 그 우아한 고도 아래에는 아직 끔찍하게 피 흘리며 관심과 치유를 울부짖는 상처받은 아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을 멈춘 이유는 진실로 남들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내면이 꽉 차올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또다시 당신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었다가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 느껴질 그 찢어지는 고통이 이제는 두 번 다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까? 진정한 소피아 단계의 침묵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옵니다. 반면 영적 회피의 침묵은 남들이 볼 때 티가 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움찔거리는 법을 훈련받은 지독한 상처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칼 융은 뼈를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마땅히 겪어야 할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체물에 불과하다. 이 무서운 기만과 진실 사이의 차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뼈를 깎는 절대적인 정직함뿐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 연기하는 얄팍한 정직함이 아닙니다.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세상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진짜 영혼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렇게 묻는 정직함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고통스러운 그림자의 터널을 내 두 발로 피 흘리며 걸어 통과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현실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친 것을 깨달음이라는 더 그럴싸하고 진화된 이름표를 붙여 포장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의 대답이 주저되거나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그 불확실함은 결코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딛고 설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소피아 단계에 대해 칼 융이 발견했던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핵심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실제로 이 거룩한 소피아 단계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도달한 이 상태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름이나 거창한 꼬리표를 붙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낯선 현상을 확인받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당화해줄 심리학적이나 영적인 이론의 틀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이 외부의 어떤 권위자나 이론으로부터 이름지어지고 인정받고 승인받아야 할 필요성을 이미 완벽하게 초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긴 글을 읽고 마침내 누군가가 내가 그동안 홀로 미친 듯이 겪어내고 있던 이 끔찍한 현상에 대해 정확한 언어로 설명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에 벅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면 제 다음 말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도감은 당신이 마침내 깨달음의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올바른 길 위에서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고 통과하고 있다는 위대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도착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과정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혼란 속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한 명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우뚝 설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처절하며 가장 용기 있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영적 여정은 결코 소피아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이 점에 대해 한치의 타협도 없이 매우 명확했습니다. 개성화, 인디비두에이션하는 내면의 작업은 종착역이 있는 완료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눈물로 걷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영토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힙니다. 이 깊은 헌신의 끝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덤 같은 안식이나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어버린 해변에 영원히 정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이 치열한 세상과 관계 맺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져 내릴 때조차 결코 흔들리거나 갈라지지 않는 완벽하게 단단하고 고요한 내면의 반석 위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유한한 하루하루의 날들을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이 문장을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소피아는 당신이 모든 피나는 내면의 작업을 끝마친 후에 변신하여 새롭게 되는 어떤 거룩한 인물이 아닙니다. 소피아는 당신이 세상의 폭력과 고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영혼 위에 겹겹이 덧입고 치장했던 그 모든 생존의 갑옷들, 거짓된 연기들, 기만적인 희망들을 하나씩 벗어던졌을 때 그 모든 껍질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바로 당신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산산조각 나며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감싸고 있던 거짓된 껍질들이 벗겨지며 진짜 당신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당신의 그 깊고 눈부신 본질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찾아와 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장 댓글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뼈아픈 신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진짜 삶의 인식으로 내려앉았다면, 만약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통과하며 살아내고 있는 내 삶의 진실이야라고 뜨겁게 긍정하고 있다면 댓글창에 777, 777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매달렸던 양자의식의 상징적 언어와 가장 깊은 원형적 심리 구조 속에서 777이라는 숫자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내면의 진실이 외부의 현실과 완벽하게 정렬되고 일치하는 경이로운 찰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어두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남몰래 땀 흘려지어 올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마침내 당신이 실제로 숨쉬고 살아가는 외부 세계의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형태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기적적인 순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면 777, 777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강력한 확인의 신호입니다. 그 숫자를 이곳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당신의 위대한 도약을 경건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어느 중간 지점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이 당신이 지금 맹렬히 노를 저어다가고 있는 아주 멀고 아득한 해안가처럼 느껴진다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결코 열등하거나 뒤처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며 가장 본질적이고 치열한 생명의 작업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용광로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 험난한 통과 의례의 한가운데서 폭풍우와 싸우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111, 111을 남겨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연대는 오직 빛나는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의 아주 작은 첫걸음부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의 영혼들을 품고 지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치열한 자기 대면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깨달았던 가장 감동적인 진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춥고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혼자서 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지만 거짓된 삶의 연기를 집어던지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진실된 내면의 의식을 향해 나아가기로 선택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적인 삶의 경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무의식을 밝히는 거대한 빛의 들판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위대한 인류적 진화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곳이 그 여정의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서 이 험난하고 고독한 내면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러나 아직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해 외로워하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이 거대한 영혼의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부시게 찬란한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